6월 18일 수요일 헤드라인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은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3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 방해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평가에서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7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새 정부의 세밀한 정책적 접근과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사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확전 양상이 벌어져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변국까지 확대될 경우 발주 감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등 개별 기술주를 매도하고 레버리지 ETF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환율 부담과 미국 배당세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수익률 방어 중심의 간접 투자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퇴출 통보를 받았던 저희 뉴스토마토의 대통령실 출입 자격이 회복됐습니다. 퇴출 통보를 받은 지 511일 만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은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3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특히 최혜병 순직 사건은 공수처가 주도해온 만큼 수사의 연속성을 가지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수사진 중심으로 파견 인력을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 방해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유근윤 기자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3특검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12.3 계엄 수사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다며 내란 특검에 방첩사 관련 수사 인력을 파견하여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력 및 협조를 약속했으며 방첩사 수사는 내란 사건 수사 대상으로 특검에 이첩될 기록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도 내란 특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 피해자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입니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공수처 소속 인력 3명 이상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최상병 수사와 관련 오 처장은 공수처가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에 6명 정도를 파견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수사해왔고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오 처장은 독립된 수사기구로서 역할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하며 수사 인력 확대와 수사권, 기소권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공수처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평가에서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7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순위 하락에 대해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 경제 불확실성 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새 정부의 세밀한 정책적 접근과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평가에서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던 지난해 20위보다 7계단이나 떨어진 것입니다.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부문의 평가는 각각 5계단과 8계단 올랐지만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부문의 평가 결과가 각각 21계단, 10계단 하락했습니다. 즉 정부 쪽 평가는 좋아졌지만 기업 쪽 평가는 부진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경영 관행 부분이 27계단이나 떨어져 순위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노동시장 부분도 22계단 떨어진 53위였고 디지털 기술 인력이 포함된 기술 인프라 부분도 지난해보다 23계단 하락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 하락에 대해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 깊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국가경쟁력 및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이 대출 금리를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예대금리 차가 벌어졌다는 높은 금리를 문제 삼았지만 금감원은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은행들은 은행별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이 대출 금리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예대금리 차가 벌어졌다며 높은 대출 금리를 문제 삼았는데 금감원은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시중은행 부행장을 불러 대출 목표치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예대금리 차가 다른 나라보다 벌어져 있다며 지적하며 금융당국과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감원은 당분간 엄격한 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이 종합적으로 나오면 가계부채나 예대차를 본격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쥐어짜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없죠. 한국에서는 사실 은행을 거래하는 거는 권리잖아요. 네. 이게 은행이 뭐 선택해서 당신은 거래하기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보편적인 그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국이나 정부가 그냥 모르겠고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봐 약간 이런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고 대신 대출은 제한하면 안 돼. 그럼 뭐 뉴스토마토 이재희입니다. 내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이 코스피 상장사 전부로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핵심 지표 준수율이 반토막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준수율이 높은 곳은 포스코홀딩스로 10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배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핵심 지표 준수율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연도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비금융 상장사 501곳의 평균 핵심 지표 준수율은 54.4%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50.1%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15개 핵심 지표 중 평균 8.1개를 준수한 셈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는 각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기업별 특성에 맞는 체계를 구축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도입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로 의무화됐고 내년부터는 코스피 전 상장사로 의무 제출 범위가 전면 확대됩니다. 기업별로 보면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5년 동안 2021년과 2023년을 제외한 3개 연도에서 15개 전 지표를 모두 충족해 97.3%의 준수율을 달성했습니다. KTNG는 지난해부터 2년 연속 100%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SK텔레콤, LG이노텍, KT순으로 높은 준수율을 보였습니다. 다만 50% 미만 준수율을 나타낸 기업은 전체의 42%인 210개사에 달했습니다. 이 중 삼양홀딩스, 화이트진로홀딩스 등은 준수율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LG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티안마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첫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여 년간 특허 침해 사실을 통지하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티안마가 응답하지 않자 정면 대응에 나선 건데요. 기술 경쟁력이 시장 주도권을 좌우하는 만큼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박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티안마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처음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회사는 지난 13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티안마를 상대로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과 관련된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10여 년간 수차례 침해 사실을 통보하고 라이선스 협상을 시도했지만 티안마는 이를 무시하고 관련 제품을 계속 판매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LG 디스플레이는 기술 무단 사용을 차단하고 특허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시장 장악력이 커지면서 국내 업체들은 위기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LCD 시장은 이미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소형 디스플레이 점유율도 한국을 앞질렀습니다. OLED 등 선단 기술에서는 여전히 국내 기업이 1, 2년 앞선다는 평가를 받지만 기술 격차와 점유율은 해마다 좁혀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을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혜정입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 국내 건설 경기 침체, 그리고 미국의 고율 관세 등 3중고에 시달려온 K철강이 이제는 일본의 위협에도 직면하게 됐습니다. 내후외환의 위기 국면에서 업계는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 대책과 더불어 통상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창욱 기자입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 국내 건설 경기 침체, 그리고 미국이 고율 관세 등 3중고에 시달려온 K철강이 이제는 일본의 위협에도 직면하게 됐습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H형강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32.38%였지만 2024년에는 42.64%, 올해는 5월까지 기준으로 이미 점유율 50%를 넘겼습니다. 일본 제철의 US 스틸 조건부 인수도 국내 철강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포스코와 함께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제철소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상업 가동 시점이 이르면 2029년으로 예상돼 시간차에서 오는 시장 선정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환뿐 아니라 내후도 겹친 상황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포스코 등은 생산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공장을 폐쇄하거나 잠정 중단했습니다. 특히 현대제철의 경우 노조와 갈등까지 심화돼 내부 리스크까지 짊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의 전기세 감면이나 국산 철강 사용 확대 지원뿐 아니라 협상을 통한 수출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는 2018년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철강에 부과된 고율 관세를 피하고 평균 수출량 70% 수준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연간 쿼터를 확보했던 전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7일 영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일정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쿼터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창욱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격화되면서 중동 주유국을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는 K방사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에 무기 체계를 수출 중인 K방산의 추가 수출 기회가 커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군비가 늘면서 중동 국가들은 주요 방산 시장으로 꼽힙니다. 특히 미사일과 대공방어 중요성이 커진 만큼 K방산의 호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들은 대규모 전력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의존도를 줄이고 있어 한국산 무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납기가 가능한 점이 큰 강점이라고 업계는 설명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이미 중동 국가에서 무기 수출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LIG넥스1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는 지난 2022년 UAE를 시작으로 사우디, 이라크 등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UAE는 지난 4월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를 방문해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직접 탑승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나 우리 K방산에는 호재로 작용될 소지가 크다. 뉴스토마토 이명신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사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뛰면서 원자재 값이 폭등할 수 있고 사태가 장기화되면 신규 발주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사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뛰면서 원자재 값이 폭등할 수 있고 사태가 장기화하면 수주 텃밭인 중동 지역에서 신규 발주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 섭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는 중동 지역 정세를 예의주시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원유의 가격이 전년 평균 수준보다 60% 상승했다고 가정할 때 건축은 1.5%, 토목은 3.0% 공사비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사비 상승은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주택 구매 수요가 줄고 공급량도 축소돼 건설업계의 침체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운송과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져 현장 운영비 부담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확전 양상이 벌어져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변국까지 확대될 경우 발주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위축과 함께 공기 지연으로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뉴스토마토 훈연입니다. SK텔레콤이 신규 가입 중단 약 40일 만에 2심을 통한 신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해킹으로 실추된 이미지 회복은 여전히 문제로 지목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40일 만에 2심을 통해 신규 개통을 재개했습니다. 하루 만에 750여 명의 신규 고객이 유치됐고 이 중 20%는 2심을 통해 개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은 유심 부족 사태로 지난달부터 대리점 신규 영업을 중단했는데 유심 교체 대기자 수가 줄자 영업 재개를 모색 중입니다. 유심 교체는 오는 19일까지 기존 예약분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20일부터는 방문 예약 방식도 도입됩니다. 다만 지난 해킹 사고로 훼손된 이미지 회복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최근엔 통화 기록 유출 의혹까지 일었는데요. 일단 정부와 SK텔레콤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달 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등 개별 기술주를 매도하고 레버리지 ETF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환율 부담과 미국 배당세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수익률 방어 중심의 간접 투자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주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기술주 매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단기 반등을 노린 레버리지 ETF로의 자금 이동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 1억 3천만 달러를 순매수했지만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인 TSLL에는 이보다 많은 2억 7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TSLL은 해당 기간 가장 많은 순매수 종목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주식 전체로 보면 여전히 순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TSLL을 중심으로 한 단기 저가 매수세는 뚜렷한 양상입니다. 이 같은 전략 전환에는 환율 하락과 배당세 부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 1,47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50원대로 떨어졌고 미국 내 외국인 배당소득세율 인상 움직임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화증권 보관 금액은 1,217억 달러, 우리 돈 16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자금은 미국 국채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달러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며 ETF와 미국 국채 중심의 분산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주아입니다. 6월 18일 아침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리듬은 스마트 TV 앱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